모두들 반갑습니다. 예, 다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뵙는 분들도 네,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창의교육 거점센터 사업에서 총괄적인 창의 수업 콘센트에 대한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분과 1회 제주대 섹션에서의 전체적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반가운 얼굴들도 많고요. 또 새로 뵙는 분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4시 반부터 대략 한 5시 55분 계획된 일정으로 해서 저희 섹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처음 이제 디지털 교육 체제의 대전환과 사이버 보안, 이번에 이제 창의교육 거점센터 사업 중에 각각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특성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섹션에서는 전체적인 창의교육 안에서도 근래 주목받고 있는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주제로 해서 우리 현장 학교에서 개인정보 보안이나 관련된 윤리, 여러 가지 정보 보안에 관련된 이슈가 어떤 게 있고, 그다음 응용적인 미래 기술에서의 접목 부분이 창의 교육에 대한 관점으로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분 정도의 관련된 총괄적인 창의 교육 거점센터에서의 활동과 내용을 서머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순서대로 허ян숙 선생님께서 전체적인 우리 디지털 사이버 폭력에 관련된 사례와 디지털 드라마에 관련된 활용 수업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 다음 하준성 선생님께서 우리 또 흥미가 많은 어떤 정보 보안에 관련된 네트워크에서의 해킹과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재미있어하는 내용에서의 수업 사례를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강현도 선생님께서 우리 디지털 포렌직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사이버 범죄 수사에서의 여러 가지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 분야를 의미하는 것이죠. 학생들이 실습에 관련된 흥미 유발과 그다음 이론적인 핵심 원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강인도 선생님이 현장 사례로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다음 전체적으로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창의교육 거점센터와의 교류와 여러 가지 소통에 관련된 결과들을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들 제주대학교 창의교육 거점센터에 대한 소개와 이번 주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대학교는 한 8년 동안 창의교육 거점센터 사업을 해왔고요. 그래서 1차에 대한 3년도 수행 끝에 지금 2차에 걸쳐서 2차 년도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새로운 어떤 창의교육 거점센터에서의 실천 모델을 제안을 드렸고 이번 2차 년도에서는 고도화와 심화 연수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적인 성과 확산과 이 현장 학교에서의 착근을 위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컨텐츠와 오늘 또 주요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실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에서의 내용들이 현장 학교에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제주대학교에서 주장하는 그 실천 모델에서의 키워드는 하이퍼 블렌디드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상 이 단어는 스웨덴 창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좀 하이퍼 아일랜드라는 키워드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온라인화에 관련된 수업에서의 학교 변화와 그다음 기존 오프라인에서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교수법에 관련된 그리고 현장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의 학교 변화에서의 주요 요소들을 저희들이 블렌디드, 즉 믹싱한 새로운 주창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현장에서의 실천 모델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현장 선생님께서 학교 변화에서의 고민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수업에 관련된 준비, 설계, 진행, 평가까지의 여러 가지 실천적 절차들을 고민하고 적용을 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초점은 변화 속에서의 교수학습법에 대한 제안이고요. 그런데 새로운 어떤 컨텐츠에 대한 미래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교수법에서의 혼합형을 띄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종류로서 3가지에 대한 형태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비대면 온라인에 특화된 블렌디드 환경에서의 교수학습 방법과 컨텐츠에 대한 사례. 또 하나는 기존 퀀텀에서의 교수 방법을 응용한 다이나믹한 내용에서의 교수 방법과 하나의 사례. 그 다음 단순한 어떤 인공지능 내에서의 적용이 아닌
현장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이 접목을 할 수 있는 활용법에서의 교수학습법, 세 가지에 대한 실천 모델로서 접근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비대면 블렌디드에 관련된 학습법이 크게 이론적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인 이론 대분류적인 측면에서는 플렉스 모델에 가까운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의 어떤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학교 교사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방식으로 학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이게 초점 키워드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어떤 사례로서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라이브 오버시트라는 양방향 통신에서의 활동에 대한 개념을 디지털 방식으로서 학생들과 체계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모델에서의 접근입니다. 그러면 양방향이니까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한 전체적인 전체적인 학습에 대한 사항과 대화형에 대한 모델이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때로는 온라인 방식으로 하기 힘든 여러 가지 평가나 서비스에 관련된 진행상에서의 교류가 이러한 모델로서 적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존 알려진 퀀텀법이 학습자 성향에 따른 어떤 학습법에 대한 적용 부분인데요. 저희는 그걸 어떤 다양한 학습 채널과 어떤 지적인 과학적인 어떤 진행에 대한 활용법을 적용하는 어떤 퀀텀에서의 동적인 부분들을 요소들을 부각한 미래지향적인 교수법으로서 다이나믹 퀀텀법을 또 제안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시중에 클래스룸이나 다른 서비스 LMS 플랫폼을 가지고 현장 학교 선생님들께서 많은 이제 온 오프라인에 대한 수업을 적용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키워드는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단순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한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1:1 맞춤형 교육 상황에서의 교수학습법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인공지능에서의 학습 교수 방법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한 실천 모델에서의 교수법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신기술에 관련된 컨텐츠를 저희들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컨텐츠에 대한 영역이 크게 3가지로 좀 분류가 되어지는데요. 요즘 이제 첨단 IT 인문학에서의 인공지능 키워드를 뒀고요. 그 다음 또 오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주제면에서 포렌식 사이언스라는 내용에서의 다양한 재미있는 컨텐츠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당연히 온라인에 대한 수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기존 오프라인에서의 재래적인 학교 폭력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연장선으로 해서 온라인 사이버 폭력, 디지털 폭력에 관련된 내용에서의 대응과 어떤 디지털 드라마나 새로운 어떤 디지털 치료제에 관련된 키워드에서 이러한 미래기술 교육 콘텐츠가 새로운 학생들한테 조금 흥미 유발로서 기존 교육 과정에서의 대체되는 방법론이 학교 현장에서 좀 저희들이 개발한 이 교재가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가 지난 작년에 이어서 올해 수정 보완 개선된 총 20여 개의 컨텐츠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인공지능 분야가 SVM, 합성고 신경망, 윤리적인 문제, 과대적합, 가소적합, 분류배기,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서의 로봇과에서의 접목성. 그래서 다양한 어떤 인공지능에 관련된 이슈화된 내용들에서 인공지능 인문학이라는 그룹에서의 교재들을 저희들이 소개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정보보호라는 주제 내에서 기존 공교육에서 다루는 정보보호 커리큘럼 내에서의 공교육 교육과정 안에 저희들이 교과서 밖에서의 학생들이 흥미 유발할 수 있는 정보보호에서의 다이나믹 퀀텀에 대한 교수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렌식 사이언스라는 콘텐츠를 저희들이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CSR처럼 어떤 과학 수사에 대한 부분, 그다음 학생들이 재미있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지문 감식, 어떤 위조 변조, 그다음 디지털 발자국, 그리고 기존 포렌식을 방어하고 해당되는 역기능에 관련된 내용도 원리를 알 수 있는 안티 포렌식, 그다음 기존 스토리텔링 기반에서의 6.25 기타 등등에서 유해를 찾아라는 미션, 우리 방탈출처럼 어떤 미션을 가지고 학생들이 흥미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그래서 하나의 어떤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면서 학생들이 재미있게 미래 기술과의 접목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소개드렸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구체적인 어떤 수업 사례나 기초적인 현장 학교에서의 접목성을 이후 선생님들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디지털 치료제, 말씀드린 온라인 학교 사이버 폭력에 관련된 현황에 대한 대응과 혹은 우리가 요즘 빅데이터 기반 내에서의 미래 인문학적인 내용에서의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개념과 사례들을 말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에서의 접근으로 보면
지금 현재 초등 실과에서 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 요소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디지털 소양 분야가 이 대분류적인 내용에서의 개념인데요. 그러면 얼마나 이런 실과에서 정보 보호를 다루느냐. 사실상 정보 보호에 관련된 범주를 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윤리적 문제, 그 다음 나의 정보에 대한 가치와 보존, 어떤 보호에 관련된 문제, 특히나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화 되겠죠. 현재 2015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실과에 대한 내용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키워드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중독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 및 지적 재산 보호의 의미를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라는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제 6조의 교과서 안에 이에 대한 개념, 종류, 필요성, 기타 등등 해서 한 10가지의 기존 기술적인 어떤 분류와 교육적인 전체적인 그 구분자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 내용 성취 기준에서의 목표가 세부적인 기술적인 부분하고 1:1 매칭이 되는 건 아니겠죠. 각각의 교과서에서의 내용으로 해서 학습 목표 성취 기준에 맞는 평가 요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교육에서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 학습 목표에 대한 대체는 아니지만 가장 학생들이 좀 흥미 유발을 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포렌식 사이언스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CSI 같은 과학 수사 원리를 할 수 있는 내용, 그 다음 실제적인 학생들이 체험, 아니면 실습을 할 수 있는 지문 감식에 관련된 내용, 또 다른 스토리텔링 기법에서의 6.25 전쟁을 기반으로 하는 학생들이 조금 실습 체험할 수 있는 내용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보보호에서의 가장 근간이 되는 원리인 위조와 변조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과 그 원리에 대한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 기본적인 우리 디도스 공격이나 다이나믹한 시중에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알려진 가장 네트워크 보안에서의 원리들을 저희들이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조금 학생들이 조금 체험에 대한 가장 일상생활 속에서의 원리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 히스토리와 관련된 디지털 역사나 아니면 자기 기억에서의 여러 가지 자취를 좀 따라가보는 어떤 디지털 발자국에 관련된 키워드에서 저희들이 또 소개도 하고 있고, 그 다음 포렌식에 대한 기법이 실제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한 초점에 맞춰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창과 방패에 대한 얘기로 보면 그에 대한 역기능이나 아니면 그걸 또 막을 수 있는 안티 포렌식에 관련된 기법과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자료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떤 인문학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가상 생태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뭔가 환경이나 윤리나 뭔가 이러한 변화 속에서의 개선을 요구하는 컨텐츠도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상세적인 수업 사례에서 발표 예정입니다만 우리가 사이버 폭력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어떤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개념이나 아니면 디지털 코로나 블루에 관련된 내용으로서의 접목성을 저희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 치료제의 하나 어떤 사례로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저희가 미래의 어떤 생체 시기에 대한 균형화에 대한 디지털 개념과 아날로그에 대한 접목성에 대한 내용도 저희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응용적으로 심신에 관련된 어떤 몸과 마음에 대한 건강들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보조기기 학습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생체 리듬이나 아니면 어떤 전체적인 정신적 토탈 케어가 가능한 컨텐츠도 디지털 치료에 대한 사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디지털 드라마에 대한 단어가 아주 생소할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이버 폭력에 관련된 그 응용,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TV의 드라마를 보듯이 지금 현재 오프라인에서의 내용들을 온라인화 시킴으로 인한 학생들이 와닿는 어떤 그러한 사회 현상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하나의 수업 사례들도 뒷부분에 교사 선생님께서 추가적인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다양한 컨텐츠 속에서 저희 제주대학교 거점센터는 하나의 어떤 미래 교육에서의 미래 신기술을 인문학적인 요소로 학생들이 조금 핵심적인 원리를 이해하면서 현장에서의 실생활 문제를 조금 논리적으로 해결하고 사고력 정진을 위한 사고력에 대한 역량 정진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췄다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이면에는 확실히 핵심 미래지향적인 기술에 대한 원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적인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흥미 유발에 대한 시작점이 저희들은 선도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내의 여러 가지 정출연과 그다음 실제적인 연구기관, 교육기관, 현장 학교들과의 공공기관들과 교류, 그리고 협력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 확산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의교육 거점센터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학교 변화 속에서의 대응이 저희 창의교육 거점센터에서의 미션이고요. 현장 학교에서의 문제는 수업 및 평가 방법에 대한 개선,
혹은 초등이나 혹은 현장 중등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들의 교육 과정에서 대한 재구성 과정을 통해서 학습 목표를 학생들이 조금 더 재미있고 친근하게 착근화시키는 목적들이 저희 창의교육 거점센터의 지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의 거점별로 각 연구센터별로 교류하시면서 현장학교에서의 문제점이나 혹은 여러 가지 필요로 하신 지원 사항들을 교류하시면 현장학교 개선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올해 2년차에 걸쳐서 많은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셨고 또는 교류를 통해서 거점센터가 다양한 어떤 콘텐츠에 대한 창의교육에서의 착근을 노력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 올해는 주로 기술적인 분야 중에 이제 사이버 보안이나 학생들이 가장 재밌어하는 이런 정보 보안 영역에서의 순수 인문학적인 접목 부분을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 발표 이후에 현장 학교에서 이러한 컨텐츠들을 실제 사례를 적용해 보시면서 또 학생들은 어떠한 좀 경험과 또 선생님들이 어떠한 사례로서의 어려운 점보다는 이러한 사례에 대한 소개로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교육 거점센터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현장 학교에 대한 사례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주대학교 박남재 교수님, 센터장님의 발표 들어보셨습니다. 이제는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장 교사분들의 발표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하실 분은 환호여자중학교 수석교사이신 허양숙 선생님이시고요. 중등 사례 부분에서 AI 활용 맞춤형 수업 디지털 드라마라는 주제로 발표 시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포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석교사 팀인데요. 제목을 비타민 3C라고 했습니다. 비타민은 조금만 있어도 우리 인체에 잘 활용이 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creativity can change, 창의력이야말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구태하게 일을 했던 거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가져오고 싶었던데, 저희들이 18년부터 창의재단의 제주대학교 거점센터와 함께 좋은 자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적용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무엇보다도 과학 시간이 제일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의력이야말로 우리 생활의 활력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5명 중에서 이제 2명을 추려서 저랑 함께 공동 연구한 장음중학교 수석교사 광미숙 선생님이랑 함께 애 활용 및 맞춤형 수업 디지털 드라마. 사실 이 수업 디지털 드라마는요,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 이 주제로 학생들하고 사례를 공유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포렌식 사이언스를 했지만 이 주제가 학생들이 더 감동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석 교사이다가 보니 늘 수업 개선 방법에 저희들이 목숨을 걸고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켜드리는데요. 옛날에는 협동학습, 학생 혼자 개인이 수업하지 마라. 같이 해라. 뭐든지 물어보고 협업하고 같이 공동 의견을 나누라. 이렇게 이제 수업을 했고요. 거꾸로 교실은 학교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수업 방식입니다. 미리 저희들이 PPT를 띄워주고 집에서 보고 오고 학교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는 이런 수업 방식이고 비주얼 싱킹은 수업 내용을 이미지화시키는 그러니까 뭐 시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부분이고 하브로타 역시 질문 수업이죠. 에르디아 비경쟁 토론 수업 코딩 수업이거든 정보 시간에 하는 건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들께 연수를 시켰었는데 3년 전부터 코로나가 나오면서 그만 세상을 엄청나게 변화시켰죠. 그래서 현장에서 와서 할 수 있는 이 협동 수업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래형 수업으로 해서 블렌디드 수업이랑 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줌 수업이니 막 이렇게 현장에 저희들이 선생님을 연수를 시키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멘붕이 오고 너무 힘들다고 하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잖아요. 안 된 상태에서 막 집어넣으니까 이 줌이 뭐냐 뭐 블렌디드가 뭐냐 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작전을 바꿔서 선생님들 그러면 연수 받고 싶은 내용이 어떤 거가 있는가 희망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좀 이렇게 힐링을 하기 위해서 1인 1학기를 좀 할 수 있는 연수를 하면 좋겠다 해서 이 칼림바 연수를 좀 시켰습니다. 악기 요만한 악기인데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는 노래를 이렇게 팅팅팅 연주할 수 있고 포항은 바닷가니까 바닷가에 요걸 딱 들고 가서 파도 소리랑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이런 연수였거든요. 쌤 되게 좋았다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중학교다가 보니 학생들과 소통이 굉장히 힘들어요. 뭐 기분만 좀 나쁘면 입을 딱 닫아버리니 그 쌤들은 그 아이들 입을 열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그 40대 50대 선생님들이 10대의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언어를 이해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시간에 이제 인문소양 어린이라는 세계 이런 책으로 학생들과 대화를 학생들과 눈높이 낮춰서 학생들의 그 입장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법을 연수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그러니까 항상 해라 명령 이거 해야만 된다 이렇게 뭘 하시다가 해주겠니 뭐 이렇게 이거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이제 다가가니까 애들이 자신감이 되게 생겨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연수를 했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저희들에게 이제 줌 연수를 했죠. 하이퍼 블렌디드 실천 모델. 이 연수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방대한 다양한 내용을 5시간 동안 했었나요? 그래 완전히 그때 완전히 힘들었는데 힘들긴 하지만 제주대에서 이 주관하는 이 내용이 너무나 세계의 물결을 잘 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AI 활용법을 선생님들에게 연수시키려고 막상 다가가 보니까 제가 별로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항의 포항 제철중학교에 AI 선생님이 계십니다. 정말 강의 잘하시고 이분을 저희 학교 모셔다가 AI 활용 교수법을 연수를 시켰는데 저희 학교 선생님이 그 연구교사 수업 시범하면서 요거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받았고요. 그다음 안티포렌식 수업은 이제 올해 우리 주제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안티포렌식이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정보 로 인해서 이제 범죄가 일어나는 이런 거를 이제 잠깐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까지 3년 전에 저희들이 연수하던 내용이랑 올해 선생님들 연수시키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저도 뭐 능력이 없지만 거점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미래 교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선생님들에게 인공지능 활용 교수법, 이거 티처블 머신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이 티처블 머신을 활용해서 선생님들하고 직접 실습을 해봤거든요. 선생님들 되게 재미있어 했어요. 접속 사이트는 요 밑에 여기 있고요. 크롬에 들어가서 티처블 머신 딱 치면은 이게 그대로 뜨더라고요. 뜨면은 이제 저 밑에 보면 요 웹캠 그거를 클릭하면은 캠이 뜹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내민다든가 뭘 저는 이제 인형을 하나 넣어봤는데 인형을 넣으면서 그 길게 눌러서 이제 녹화를 합니다. 근데 이 컴퓨터 저희들은 뭐 한 개 보여주면서 이게 뭐니 하면 당장에 아이들이 인형이라고 하는데 이 컴퓨터는 이 이미지를 한 100개 정도는 인식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인형 사진을 100개 정도 막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글자 칸에다가 인형이라고 쳐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컴퓨터에게 학습을 하더라고요, 컴퓨터가. 그 다음에 한 개 갖고 안 되니까 좀 부족하니까 이미지 샘플 추가해서 한 개 더 했는데 연필을 요래 세워다 놓고 또 이미지를 또 눌렀습니다. 길게 해가지고 이것도 한 100개 정도 이미지를 넣습니다. 그리고는 연필이라고 쳐놓고 오른쪽에 가서 이제 모델 학습시키기 눌렀더니 한참 컴퓨터가 이제 이걸 인식을 하더라고요. 인식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학습한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2개만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웹캠에다가 미리 보기 웹캠에다가 제가 인형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요. 이 컴퓨터가 연필 인형 막 캠에다가 인형의 100% 딱 이렇게 이 컴퓨터가 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
조그마한 게 그 순간적으로 이제 인식하는 걸 보고 선생님들이 아, 이렇게 컴퓨터가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구나. 그래서 알파고가 태어났구나. 뭐 이런 걸 이제 좀 인식하면서 어떤 그 인공지능에 대한 이게 되게 어려울 것만 같은데 티처블 머신이 너무 쉽게 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처럼 이렇게 연세가 높으신 선생님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되게 고마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는 이렇게 이제 AI 인공지능 연수를 했고, 작년에 학생들하고 디지털 드라마 수업 사례의 사진을 한번 넣어봤거든요. 먼저 이제 디지털 드라마에 대해서 너희들이 피해 사례를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뭐 당장에, 뭐 보이스피싱 얘기하면서 엄마는 집에 있는데, 뭐 엄마가 뭐 어떻게 됐다라는 뭐 문자를 받았다라기도 하고, 여학생들이라 굉장히 덜덜덜 떨면서 사례를 얘기를 몇 명이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그 거점센터에서 받았던 영상 자료, 드라마, 디지털 드라마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피해 사례가 심각한 영상을 보여줬더니 학생들이 금방 공감이 가가지고 그럼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 한번 발표해보라 해서 한 두세 명 발표시켜보고요. 그러면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영상을 한번 디지털 드라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럼 시나리오를 작성한 다음에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제 역할극을 4명이서 역할극을 꾸며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역할극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렇게 3차 시를 통해서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한 번 더 요약을 하면 피해자 영상을 시청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드라마가 뭐냐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가 뭔가 이제 개념을 좀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치료제로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알아보고 질문했더니 애들이 뭐 ADHD 아이들도 이런 치료제를 활용하면은 수업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얘네들이 가만히 못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북이라든가 이런 걸 줘가지고 활동하면서 할 수 있는 수업 영역에 공간을 주면 걔들이 갑자기 수업하다가 문을 확 열고 뒤로 튀어나가 버리고 막 창문 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업하다가 이렇게 굉장히 방해를 받으니까 그 아이들이 수업할 수 있는 앱북이나 이런 걸 즐겁게 할 수 있는 걸 미리 줘놓으면 그 아이들은 우리처럼 앉아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보고 실질적으로 만져보면서 할 수 있는 소도구를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자료를 주더라고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그런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이제 그 영상 드라마를 한번 제작해보자. 그래서 스토리보드 작성하고 역할극 해서 디지털 드라마에 대한 효과적으로 이제 대응 방안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굉장히 신나하면서 요걸 역할극 꾸밀 때 연습장의 캐릭터 그리고 막 여학생 본인의 캐릭터에 맞게 이렇게 즐겁게 수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 제시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수업했던 디지털 포렌식 수업 사례 이거 좀 어려웠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뭐 무턱대고 일단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미로 학습지를 제시해 봤거든요. 이 학습지를 주면서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제일 빨리 하는 학생에게 내가 행복약을 3개씩 주겠다 하니까 애들이 막 서로 빨리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어요. 처음에 찾는데 한 56초 정도 걸렸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들아 그거 했던 거 지워라. 지우고 옆짝지에게 돌려줘서 지우고 나서 한번 새로 해봐라. 했더니 하는데 시간이 짧아져요. 그 다음에 또 옆에 돌려가지고 또 지우고 또 하고 3명에게 반복해서 돌아왔더니 마지막에 지우고 했던 친구는 한 13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컴퓨터에 내 정보를 넣어놓고 우리가 정보를 로그아웃 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와 버리면 내 정보가 컴퓨터에 막 떠돌아다니겠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는데 너무너무 쉽게 찾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걸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 정보를 제때제때 로그아웃하고 절대로 그 정보를 유출하면 안 될 것 같다. 개인정보의 굉장히 소중함을 아이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이런 것을 만들면서 그 컴퓨터 회사에서 암호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냐? 그래서 이제 암호 만드는 방법을 그 케이사르 암호 해독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이사르 암호를 직접 만들도록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신이 나서 이제 단어를 영어 단어를 가지고 암호를 만들고 이런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그 자신감 과학은 이론으로 이렇게 뭐 중력이다 뭐다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수업이라 여학생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뭐 막 다 외우는 거니까 힘들어하다가 이런 미로 찾기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평소에는 이론적으로 수업이 잘 안 되던 학생들도 이걸 찾으면서 굉장히 자신이 뭔가 잘했다라는 그 자신감을 얻어가면서 쌤, 저 오늘 몇 초밖에 안 걸렸어요. 이러면서 막 존재감을 확인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수업하는 것이 과학이다, 얘들아. 이러면서 이제 과학에 대한 어떤 장점도 좀 부각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학기 초에 스님들에게 수업 방식 연수 이외에, 연수원에서 주관하는 단위학교 시간 15시간을 활용해서, 이 칼림바 연수랑 인공지능 연수랑 안티포렌식 연수를 이제 실시했고요.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에게 15시간 이수 시간을 저희들이 부여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방명록에 사진 사인을 다 받고, 학생들에게는 수업 되돌아보기 성찰일지를 받았는데, 이 학생 것이 제가 너무 와닿아가지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우와, 과학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이런 피드백을 받았고요. 저 굉장히 뿌듯했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만들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얘가 이제 이런 피드백을 줬고, 제가 뭐 다양한 수업을 합니다. 디스크 유형 검사, 뭐 액체 질소 실험 등등 많이 하는데 이 학생이 제일 좋았던 게 미로 찾기. 완전 좋아. 자기가 최고 기록 13초를 기록했다면서 신이 나가지고 나가면서도 선생님 사랑해요 뭐 이러면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니 작년에는 이 디지털 드라마와 디지털 치료제를 연구하면서 자기들이 미래에 이런 디지털 치료제에 관련되는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이 디지털 치료제 이 수업을 하면서 VR 기기를 나눠줘가지고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봐라 했더니 VR 기기를 끼고 이제 롤러코스터 영상을 하니까 막 롤러코스터를 타니까 너무 신이 애들 굉장히 정적인 아이들이 그 교실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니까 이런 분야가 AI 인공지능 분야가 굉장히 미래에 재밌을 것 같다 이러면서 본인은 이제 이런 디지털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지도하면서 정보의 그 유출, 개인 정보의 소중함 이런 것을 다루기도 했지만 이 모두가 과학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연수시키는 선생님들이 과학뿐만이 아니라 정보, 음악, 뭐 등등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이걸 이제 융합적으로 해서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융합적인 지도안을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저는 올해 38.9년으로 8월 말에 이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영광스럽고요. 그 정년하기 최근 5년을 제주 거점센터랑 함께 이런 좋은 자료로 또 이 포항에 있는 시골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수한 수업 자료로 아이들에게 그 맛보기 수업 3차시지만 애들이 굉장히 신나하는 거 보면서 제가 거점센터랑 창의재단이랑 함께 수업한 게 참 마지막 5년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의재단 거점센터에게 굉장히 감사하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그 주변의 과학선생님들이 하지 않는 색다른 수업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뿌듯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감사하고 지금 3분 정도 남았는데 뭐 맞춰도 되나요? 아니면 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여학생이 움직이기 싫어하고 정적인 생각을 하고 변화하지 않으려는 여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수업의 자료를 주면서 애들이 뭐 미로 찾기도 재밌었다, 암호 찾기도 정말 재밌었다,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앞서가는 그 대학교의 그 좋은 창의적인 수업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현장에 배포하는 이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그 사업에 열심히 이제 저는 나갔지만 또 후배 선생님들에게 또 연수시켜서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 허양숙 수석교사 선생님께서는 저희랑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늘 열정으로 수업을 적용을 해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랑 디지털 치료제 또 포렌식 사이언스 수업을 하시면서 그 많은 좋은 피드백들도 주시고 하셔서 저희 연구에서도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열정적이고 너무 본받을 만한 선생님이시니까 애들이 너무 저는 행운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여섯 좋은 선생님이랑. 좀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전 굉장히 개인적으로 뿌듯했고, 아우, 제주대학교 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을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네, 지금까지 해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다이나믹 퀀텀 기반 포렌식 사이언스 수업 중에서 해킹과 관련한 수업을 초등학생들한테 적용을 해보신 하양초등학교 하주정 선생님께서 적용하신 소감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로 모시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맡게 된 하양초등학교 교사 하주성이라고 합니다. 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선택의 이유, 두 번째 다이나믹 퀀텀, 세 번째 일한 마음으로, 네 번째 수업 실천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했던 걸 이제 IB 평가를 실제 적용해 보면서 있었던 사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제 선택의 이유로는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조금 주제만 듣고도 흥미롭다, 재밌겠다라는 걸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일단 초등학생 학습 능력에 따른 학습 내용이 맞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공유 및 확산이 조금 쉽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 보안 교육이 뭔가 개념 학습과 학생들 자발적인 학습보다는 뭔가 하지 마라,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금지 위주의 교육 방식 같아서 조금 그런 교육을 조금 바꾸고 싶었고요. 그리고 해킹이라고 하면 재밌겠다. 네, 다르고 다르다고 이제 학생들에게 정보 보안 교육을 가르친다고 했었을 때는 애들이 흥미도가 되게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해킹이라 하면은 그 남자애들 자체 듣자마자 꼭 하고 싶다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많은 반응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관점에서 창의적이고 수동적이지 않고 학생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제 창의 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아직은 창의 교육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창의 교육 했는데 평가는 어떻게 도움을 받긴 했었는데 그것도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건 이제 그래서 제가 했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하이퍼 블렌디드 모형을 이제 제주대학교에서 소개받으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은 미래 사회에 알맞은 그런 모형이라고 생각되었고요. 특히 또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요거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실제 수업과 병행하고 그다음에 집에서도 비대면으로도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앞에서 저도 이것도 말을 하려고 하니까 교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적용한 이제 하이퍼 블렌디드 모형 기반 다이나믹 퀀텀 교수법인데요. 역동적이고 이제 상호작용을 이제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서 개방적이고 학생들이 활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또한 이번 수업을 하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뭐 여기서 밑에 보시면은 뭐 스토리텔링, 뭐 롤플레잉, 브레인라이팅 등 뭐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한다는 게 되게 조금 창의적이기도 했고, 저희 보통 학교에서 수업을 짤 때는 뭐 활동 중심도 있긴 하지만 학생들 배울 이제 내용 중심으로 짤 때도 많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하면서 많은 제 수업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약간 특이했던 점이 이제 학교에서 실제로 하다 보면은 학생들에게 평가를 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가르치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평가에는 피드백이나 이런 거 칭찬이나 학생에 대한 피드백이나 복습이나 평가에 대한 시간이 부족한데, 여기서 이제 조금 피드백에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피드백을 하니까 학생들이 생각보다 피드백에 대해서도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고 잘 참여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은 뭐 요즘 뭐다 하면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나오는데, 그거 이제 통해서 요걸 수업을 통해서 컴퓨팅 사고력 신장이랑 그다음 디지털 리터러시 학생들이 생활에 이제 미래 배우게 되는 뭐 디지털 리터러시 등을 배우고자 했었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사실 느끼게 된 거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컴퓨터 사용 능력이 되게 떨어진다는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네, 1차 시입니다. 1차 시는 첫 번째로 먼저 해킹이란 뭔가, 해킹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일단 학생들은 해킹에 대해서 영화로 일단 많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해킹을 하면은 뭐 해커가 뭐 컴퓨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뭐 정보나 아니면은 암호를 파헤쳐서 그 정보를 빼돌리거나 뭐 아니면은 미사일이 발사되는 걸 뭐 막거나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어서 일단 학생들은 해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이제 해킹은 여러 가지 의미로도 쓰이는 거라는 걸 한번 알아봅니다. 일단 먼저 역사 속 최초의 해커는 이제 앨런 튜링이라는데, 뭐 컴퓨터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인공지능이라도 관련 있는 인물입니다. 이제 세계 2차 대전에서 독일군의 암호인 에니그마를 이제 앨런 튜링이 이제 암호를 분석해서 해킹을 하게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동기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상의 첫 암호도 있는데요. 스키테일이라는 이제 암호입니다. 스키테일은 나무봉에 이제 그 천이나 이런 종이를 테이프를 감은 뒤에 이제 글자를 쓰게 되는데, 이 나무봉이 없으면 이제 다른 막대기에 감게 되면 이제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암호를 알 수가 없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실제 만들어 보진 않았습니다. 이제 해킹이란 무엇인가, 학생들이 태블릿이나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스스로 자유탐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알아보게 된다면 사실은 해킹은 이제 지금 이제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는데 처음에는 이제 긍정적인 용어로 쓰인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뭐 화이트 해커라든지 아니면은 뭐 블랙 해커 이런 것 등등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PMI 기법으로 해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은 점은 여기 친구가 이름은 제가 지웠는데 뭐 해킹으로 몰랐는데 해킹을 잘하면 생각보다 취업이 잘 되고 이제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나쁜 점은 이제 불법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경찰에 잡힐 수도 있고, 뭐 흥미로운 점은 이제 뭐 친구의 폰도 해킹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적어줬네요. 학생들마다 다양한 자기 취향에 따라서 해킹에 다양한 의견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화이트 해커는 이제 악의적인 해킹에 대한 방안을 쓰는 해커고요. 그리고 뭐 블랙 해커 등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저도 잘 몰랐었는데 해킹 대회가 있어서 해커들이 순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제 우리나라 해커들이 좋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PMI 기법이나 아니면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패들렛의 이제 해킹의 좋은 점과 나쁜 점, 흥미로운 점을 공유하면서 생각을 공유하게 했었습니다. 네, 다음 2차시입니다. 2차시는 이제 실제로 해킹의 원리를 탐구해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학생들은 해킹이 해커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우리는 해킹 못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해킹이라는 거는 그런 컴퓨터를 사용한 해킹도 해킹이지만 이제 비주얼 해킹 이런 것, 물리적인 해킹도 해킹인 것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아무것도 해커가 정보가 없을 때는 생각보다 방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모의 해킹 게임을 해봤었습니다. 일단 가장 어떻게 보면 무식한 해킹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무 정보가 없을 때 모든 정보를 그 비밀번호에 대입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사물함 자물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사물함 자물쇠에 있는 비밀번호 만약에 풀려면 000부터 999까지 있다면 만약에 000에서 999까지 모두 입력한다면
비밀번호가 풀리게 됩니다. 이제 그걸 이용해서 학생들이 그러면 어떤 비밀번호를 해야지 해킹이 어려운지 모의 해킹 게임을 통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뭐 0에서부터 15, 뭐 아니면 1에서부터 30, 아니면 뭐 자음 퀴즈 같은 거. 그리고 학생들이 해보면 이제 해볼수록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더 어렵구나. 그리고 만약 아예 힌트가 없다면, 조건이 없다면 아예 비밀번호 맞추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해킹 게임을 해보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 해킹 게임 하는 사진입니다. 네, 서로 뭐 지목해가면서 정말 간단한 게임인데 학생들이 놀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정말 즐겁게 참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킹 게임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한 좋은 암호의 기준을 만들어 봅니다. 예를 들면은 암호가 짧아야 되느냐 길어야 되느냐. 해킹 게임을 해보니까 암호가 짧으면 절대 좋은 암호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짧게 되면은 짧거나 쉬운 숫자의 경우는 쉽게 다른 사람이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암호는 길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학생들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뜻이 쉬운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쉽게 맞춘다는 걸 자음 퀴즈를 통해서 또 알게 됐습니다. 그 특수문자 경우도 이거 끝에 넣으니까 너무 쉬운데 중간에 넣거나 섞어야 되겠다는 거를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했다는 점이 조금 저는 되게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른 친구들 앞에서 내가 생각한 암호의 기준은 이런 거야. 한번 뭐 부족할 수도 있지만 자신 있게 한번 발표해보고 공유해보고요. 또 이제 자신이 만든 기준을 이제 실제 전문가가 만든 기준이랑 또 한번 비교해보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뭐 자기가 내가 했었는데 내 기준이랑 전문가가 만든 기준이랑 똑같네?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하면서 학생들이 되게 즐거워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이 만든 비밀번호가 나는 이제 내 비밀번호가 너무 쉽구나. 내 비밀번호에 뭐 생년월일 다 넣었었는데 내 이름 넣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이름 넣었습니다 하면서 반성의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3차 시입니다. 3차 시는 이제 해킹의 원리를 탐구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온전한 사이버 생활을 하려면 내 주변 환경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를 학생들과 함께 점검하고 그러면 우리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자는 것을 포스터 등을 만들어서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보면은 생각보다 해킹의 위험성이 되게 높습니다. 예를 들면 무료 와이파이를 쓴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많이 쓰는 틱톡만 써도 쉽게 보안에 취약되거든요. 특히 중국산 앱을 쓰면은 학생들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알려주고 이제 무료 와이파이는 이제 확실히 안전이 보장된 곳에 써야 된다는 것도 함께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스미싱이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폰 업데이트 환경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자신이 남기는 디지털 발자국, 예를 들면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얼만큼 남겨야 되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계속 알게 된 점이 요즘 학생들이 생각보다 아이디 비밀번호를 만들 일이 별로 없다는 게 조금 의아했습니다. 제 때는 이제 네이버나 뭐 이런 거 다 아이디 비밀번호 많이 만들었었는데 최근에 생각보다 유튜브나 앱을 활용하게 되면서 요거에 대한 특히 비밀번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더라고요. 다 비밀번호 한번 만들어 놓고 바로 자동 로그인 되니까 다 뭐 잊어버려야 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학생들 지적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요 미리 캔버스 앱을 사용해서 사이트를 활용해서 해킹을 방지하자는 포스터를 한번 각자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는 특히 여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뭐 요걸 통해서 다음에 이거 이후에도 자기 휴대폰 배경화면을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많았습니다. 네, 요게 미리 캔버스를 활용한 결과물입니다. 뭐 학생들이 뭐 해킹에 대해서 안전 알리는 무료 와이파이 위험해요. 뭐 개인정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기.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기 등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자신의 SNS나 아니면 학급 홈페이지에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이제 IB 평가 했었는데 선생님이 다 하셨겠지만 전 이게 되게 좀 그래도 뜻깊다 생각했었거든요. 학생들이 사실 이거 3학년이라서 제가 3학년이랑 5학년 지도했었는데 3학년은 사실은 학교 친구를 이제 평가한다는 일이 잘 없습니다. 사실 뭐 있긴 하지만 그래서 IB 평가를 통해서
동료들을 한번 평가해보고 이제 자신도 평가당한다는 게 약간 학생들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성찰 일지도 되게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다 끝난 이후에 다 성찰할 일이 없고 보통 그냥 수업이 지나가게 되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잘 적고 그리고 궁금한 점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이 수업이 끝난 이후에 더 또 알려주게 되고 그런 점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또 해킹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생각보다 수업을 재밌게 했구나. 또 뭐 비밀번호를 더 잘 만들 수 있게 됐다 해서 고맙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었고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창의 교육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게 수업 중간중간에 많이 느껴졌거든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긴 하지만 학생들이 정말 재밌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 해킹에 대해서 영화로나 이런 거에서 잘못된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해커가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또한 이제 AI 시대에 해킹에 대해서 배워서 많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주성 선생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시는 동안에 혹시나 또 지금 질문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 또 올려주시면 나중에 이제 선생님 통해서 질문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주성 선생님께서는 게이미피케이션을 가지고 수업을 또 진행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쉽게 또 게임을 만드시는 거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쉽게 만들어 주신 거 가지고 또 학생들이랑 재밌게 수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그게 정말 게이미피케이션이 교육에 적용된 정말 굉장히 대표적인 모범적인 사례라고 또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게임을 저도 봤는데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평가하시는데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셨겠지만 사실 힘드셨을 거라고 저희도 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평가도 그 학생들이 어떠한 뭐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들을 또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저희한테도 굉장히 도움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발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저희랑 또 같이 함께 또 재밌는 수업으로 뭐 또 교재로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 발표로 마찬가지로 다이나믹 퀀텀 기반 포렌식 사이언스 수업인데요. 그 세부 주제로는 위변조 탐지와 관련된 수업을 초등학생들에게 적용하신 김해 동광초등학교 강현도 선생님이십니다. 네,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김해 동광초교사 강현도고 포렌식 사이언스 그리고 위조와 변조 수업에 대해 사례를 나눔을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나왔다시피 인공지능 기술이 좀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이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학생들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위조와 변조의 기술, 이제 범죄에 어떻게 보면 이제 파악과 그런 것들이 당하지 않기 위한 것들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공부하는 또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사실 위조와 변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조 지폐부터 해서 정말 지금은 알 수 없는, 최근에는 이제 그 AI로 그림을 그린다는 또 기사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작권 문제까지 해서 이 위조와 변조 관련된 내용은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사진, 영상, 신뢰성, 또 가짜뉴스에 연결될 수도 있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바른 이제 문해력을 가지고 리터러시와 시민성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총 3개의 차시를 구성을 해서 한번 학생들에게 적용을 좀 해보았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 소개를 먼저 이제 해서 이제 배경 사항을 좀 아셔야 이제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여기 위치에 김해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 주변에 공단이 많다 보니 이제 국내 출생, 그러니까 저희 한국 학생의 비율이 조금 일반 학교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인데 한 35% 정도 다문화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5% 정도는 정말로 양쪽 부모님이 외국인 학생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한국어 학급이라고 해서
통해서 전교 교사들이 담임 역할을 하는 이제 한국학급, 이거는 이제 초중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도 뭐 비슷한 이름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도 하지만 이제 다양한 한국 문화부터 해서 저희 이런 내용도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작년이랑 올해 그리고 저도 이제 한 18년, 19년부터 해서 쭉 적용을 해오고 있는데 좀 이제 이 학생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번역 같은 걸 좀 많이 사용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는 다른 학교, 이전 학교, 그전 학교들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무래도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학생들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학교에서 말이 안 통할 때는 자기들이 이제 다양한 어플이나 번역을 사용해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조작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적응이 되어 있다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위조와 변조 이해, 보호 방법 찾아내는 것까지 실습으로 해서 구성을 했고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가장 걱정됐던 점은 아무래도 한국어학급 학생들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면 그 내용이 좀 어렵거나 이 학습지 자체가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지만 굳이 적용을 했던 이유는 만약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다면은 비슷한 경우에 다른 다문화 친구들도 수업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내용이 어렵더라도 학생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경우인 다른 학교나 아니면은 이제 좀 기초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어렵더라도 이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조와 변조 이해는 먼저 학생들이 간단한 영상을 보고 이제 위조와 변조가 뭔지 좀 개념을 좀 파악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겠다. 말이 좀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먼저 이렇게 위조와 변조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검색을 해보고 이제 핸드폰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검색은 충분히 애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할 수가 있었었고 제가 굳이 여기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번역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또 한글로 적혀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이제 스캔을 해서 내용을 좀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념을 먼저 찾고 이제 변조에 대해서 마인드맵 생각나는 대로 적게 하고 이제 특히 여기서 이제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사전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위키를 확인하면 되는데 이제 외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에 가면은 이제 다양한 다국어 사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러시아어부터 해가지고 뭐 스페인어 그런 사전들을 좀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좀 찾고 좀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니까 자국어로도 좀 적게 하고 아니면 한글로도 좀 적게 해서 정리를 하게 했고 그다음 오른쪽에는 이제 사례 같은 경우는 주로 뉴스에서 검색을 좀 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그럼 학생들이 어떠한 것이 위조와 변조가 있고 어떤 것들이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그 개념을 먼저 알게 한다. 이게 좀 첫 번째 차시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차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위조와 변조를 보호했고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직접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위조 인쇄 전자기술 통해서 위조 지폐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제 명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이제 영상을 자꾸 활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학습지를 통해서 이제 직접 찾아서 주로 이제 저희 차시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찾아서 하는 걸 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설명을 최대한 줄여야지 학생들이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많이 했을 경우에 어렵기도 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핵심 아이디어 3개는 제시를 했고 직접 아이디어를 적거나 아니면 검색을 해서 좀 한번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그림도 그려서 이게 저도 이제 이거를 해석을 좀 했어야 되는데 위쪽에는 뭐 원래 것과 원래 것이 아닌 거에 대해서 뭐 숫자를 뭐 고유 번호를 정해서 뭐 이렇게 오리지널과 오리지널 아닌 걸 확인한다거나 비교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이제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찾아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찾아내기인데 이 3차 시에서는 제가 사전에 좀 이제 찾아내기 부분이 사실 마지막 핵심 차시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조와 변조에 대한 어떠한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조와 변조인지 확인해서 구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검색을 최대한 좀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첫 번째로 이제 검색 엔진을 뭐 변화 영상인데 이 영상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일부 네이버나 이런 것만 썼다가 최근에는 이제 구글부터 해서 다양한 검색 엔진을 모두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실제로 검색을 할 때 좀 기법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검색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검색 그냥 자기 키워드를 검색해서 적거나 아니면 이제 기본적으로 밑에 있는 필터 정보들 그 다음에 뭐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자세한 필터 같은 것도 요새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양의 정보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고 구별할 수 있어야지 학생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찾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명령어를 통해서 검색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제 이름을 검색을 해보니까 구글에서는 37만 2천 개의 결과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큰 따옴표를 넣어보니까 23,900개 정도 굉장히 10배 이상 결과값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검색어들 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저기 쉽게 말해서 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영화를 보고 싶은데 호러랑 SF 판타지 코믹 범죄는 싫다. 그러면 뒤에 백이를 넣어서 검색을 하는 방법들. 요건 네이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학생들이 알면은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한번 실습도 해보고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한번 소개를 하고 직접 한번 해봄으로써 학생들이 이제 검색할 때 하는 방법도 알고 이제 다음에는 이미지 검색. 요것도 스마트폰으로 하면 카메라로 바로 검색할 수 있어서 이제 이미지 검색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다양한 검색들을 좀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이제 이런 것들 사진 자료를 통해서 이게 과연 어떤 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제 요거는 왼쪽에 있는 그림들은 제가 그냥 아주 조악한 이제 포토샵 실력으로 좀 합성을 한 사진인데 학생들이 그냥 흥미있게 요것이 이미지 검색을 해서 어떤 게 진짜 이 사진인가에 대해서 찾아보는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가짜뉴스인데, 이제 사실 이런 거 말고도 사실 가짜뉴스의 사례는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기 판단 기준들, 이 판단 기준은 이제 여기 보면 왼쪽 밑에 보면은 참고 자료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5가지 기준을 이제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출처에 정확한가, 글쓴이가 드러나 있는가, 날짜가 확인해 있는가, 아니면 검색했을 때 다른 데서도 나오는가, 아니면 너무 자극적이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이 위조와 변조를 판별을 한번 해보게 하고 느낌과 생각들 한번 실제로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수업을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 학생들에게 해보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뭔가 이제 범죄와 관련된 것들 아니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 굉장히 흥미가 높았고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으로 진행하고 이런 기기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집중을 잃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수업 진행하는 데는 뭐 크게 무리가 없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현도 선생님 네. 발표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희 그 창의교육과정 특히 제주대학교에서 만든 저희 그런 수업들이나 물론 같이 해주셨지만 그 수업들이 일본 한국 초등학생들한테도 하기도 어려운 수업들이 좀 많았을 텐데 그거를 이제 다문화 가정 외국인 친구들한테까지 이제 수업을 해주시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학습지도 그 러시아어를 같이 넣어서 또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수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이제 발표 강연은 모두 다 마쳤고, 이번에 이제 그 팩토리 하고 하시면서 혹시 뭐 어려우셨던 점이나 뭐 제주대학교 창의교육거점센터에 좀 바라시는 점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저희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뭐 저희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라든지 혹시 뭐 있으실까요? 근데 사실 이제 허영 선생님께서는 아마 이제 끝나시는 와중이라 이제 뭐 혹시나 이 후배 선생님들께 좀 더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라도 있으실까요? 네,
뭐 너무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역시 그 선생님들 체계적이고 젊으셔서 그런가 발표 내용이 아주 체계적이고 실질적이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이 아주 미래지향적이고 참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거점 센터랑 이렇게 하면서 너무 우리 학교 현장이랑 너무 생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계속 진행하면서 3년, 4년, 5년 오면서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서 코로나가 완전히 그냥 이 수업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렸고, 아마 미래로 한 10년 이상은 미래로 교육을 갖다 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그 교원대에 거꾸로 교실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그 제주대 거점센터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수업 주제였어요, 처음부터. 그래가 조금 힘들지만 한번 해보자 했는데, 참 발을 잘 들여놨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변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이게 다가가기 쉬운 주제였던 것 같고, 어디서 자료를 갖고 오시는지 박남재 교수님, 하여튼, 뭐, 말도 어렵고요, 좀 용어도. 근데 한 5년 전보다 지금 굉장히 그 뭔가 되게 매끄럽고, 이 운영 자체가 너무나 세련되어졌고, 그래서 제 생각하면서, 대학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방대한 자료들을 다 엮어서 이렇게 지도안까지 다 짜셔가지고 우리한테 배포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지도안을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 지도안 써서 배포해서 적용을 해라 하니까 너무 이렇게 뭐랄까 감사하면서 이런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5년 동안 굉장히 진짜 도약하는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이게 원래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못 느꼈으셨을 텐데, 저희들 5년 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한 모습이다. 더 이상 뭐 어떻게 부탁할 말씀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강현도 선생님께서도 네, 그 네. 올해 이제 박남재 교수님과 함께 네. 하시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네. 뭐 저희한테 바라시는 점이나 뭐 이번에 하시면서 좀,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일단 요거를 하면서 이제 저 그 생각은 조금 들었었어요. 이제 그 처음 이거를 계획했을 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3차 시수업이니까 어떻게 좀 부담을 안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 근데 이제 워낙 처음에 이거 얘기를 하고 이런 성과 공개 자체를 너무 뒤에 하니까 좀 그 텀이 너무 길어서 사실 좀 이 막 수업을 다 했을 때 이걸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제. 네. 네. 그럼 또 참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금방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텀이 기니까 저도 이 수업을 좀 한참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이런 부분에서 좀 현장감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걱정도 좀 되고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창의재단에서 교육부랑 같이 한 거잖아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비슷한 시기에 맞춰서 뭐 센터에서 하는 공유회라든지 그런 뭐 기회를 좀 더 마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주성 선생님도 저 그 전에 계셨던 학교에서부터 저희 같이 네. 했었잖아요. 네네. 그 요번에는 비슷한 학교의 아양초 선생님과 또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분 한 분께서 네. 혹시 잘못 쓰신 거 아니냐고 전화까지 한번 갔었던 네.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그게, 네, 학교도 아양이고요. 네네. 그리고 그 친구랑 제가 생년월일이 성함도. 똑같거든요. 네. 네. 이름은 다른데 생년월일이 똑같아요. 맞아. 네. 생년월일이 똑같으셨죠. 그래서 네. 약간 제가 생각해도 약간 오해할 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실수로 좀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근데 저도 신기한 게 대학교부터 만나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 네, 근데 또 다 워낙 창의교육 지원센터에서 거점센터에서 너무 친절하게 다 상세히 잘 도와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제 친구랑. 그래서 저는 바라는 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사실 그 이름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다 교수님이랑 논문도 진짜 많이 쓰시고 아. 정말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지 약간 좀 저도 약간 대학원 다니면서 논문 쓰려고 하고 있었는데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랑 계속 같이 잘 해주시는 분들이랑 오늘 제 사례 공유를 해보고 또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제 입장에서도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이렇게 같이 사실 기획을 했었지만, 그 기획한 거에 대해서 이러한 적용 사례를 직접적으로 듣는 것이 저희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제주대학교 세션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주시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